네, 워싱턴이 국제뉴스 책임져주고 계십니다. 손주기 선임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대선 얘기해 보겠습니다. 해리스, 트럼프 필승카드 경제 분야에서 격차를 크게 좁혔다. 이제 경제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분야로 또 거론이 되잖아요. 어떤 얘기인가요? 경제 쪽에서는 그동안에 트럼프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계속 그 높은 점수를 받아왔는데 네. 그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면 해리스가 그 격차를 크게 좁힌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바이든이 민주당 후보일 때 그 여론조사를 평균치를 보면 그때 트럼프가 경제정책 지지도에서 평균 한 12%포인트 차로 앞섰던 게 해리스로 교체되고 나서 한 평균 6%포인트 정도로 많이 좁혀졌다는 겁니다. 네. 유권자들은 여전히 트럼프가 경제를 더 잘 다룰 거다 이렇게 보면서도 바이든에 비해서는 해리스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을 거로 평가한다는 의미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시장을 좀 경제를 괴롭혀오던 인플레 같은 것들이 좀 지표가 개선되면서 이런 것도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그렇죠. 네. 그 체감 경제가 개선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분석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것도 이번 달에 69이고 그래가지고 2020년 6월 저점보다 한 40%가량 상승한 걸로 그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을 임기 내내 괴롭히던 그 물가 여기에 해리스가 무관한 걸로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앞서서도 뭐 GDP 전해드린 바가 있지만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국민계정 연례 갱신 이 결과도 좀 전해주실까요? 예, 이게 이제 그 미국이 아시다시피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해서 이제 분기별 GDP 집계를 하는데 네. 그 분기 통계에서는 반영할 수 없었던 그 추가 자료를 반영해서 매년 가을 때 이맘때쯤 그 미국 상무부가 국민계정 연례 갱신이라는 걸 내놓는데요. 이걸 보면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2.3%, 종전보다 한 0.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특히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분기별 성장률도 상향 조정됐고요. 특히 그 2022년 상반기에 미국이 그 기술적 침체를 겪은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었는데 이것도 이번에 없었던 걸로 수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미국 경제가 좀 나아졌다는 이런 그 수치가 나온 것도 바이든 이제 해리스 캠페인은 좀 도움이 된 게 아니냐는 그런 관측입니다.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좀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나오는 지표 결과들은 아직까지 견조하다, 연착륙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신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해리스가 바이든 인플레 정책 실패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이 트럼프 쪽이 설득하는 데 좀 실패했다 이런 분석이 있네요. 워싱턴 포스트 보도인데요. 네. 그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공화당 여론 관계자를 인용해서 그 바이든 그 인플레 정책 실패에 그 해리스가 공동 책임이 있다고 트럼프가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이게 유권자한테 잘 먹혀 들어가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실토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해리스가 경제 이슈에서 바이든하고 좀 다르게 접근한 것도 주요한 것 같다는 분석이고 왜냐하면 그 바이든은 경제가 근본적으로 탄탄하다는 어떤 그 이론적인 측면을 유권자들한테 계속 부각을 시키려고 했는데 별로 안 먹힌 데 반해서 해리스는 뭐 의료 서비스라든가 주거 보육비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실경제 쪽에 민생 경제에 초점을 맞춘 게 특히 미국 중저소득층에 먹힌 것 같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앞서서 근데 짚어주셨지만 경제 분야에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앞선 건 아니고 이 격차가 좁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이런 분석이 나오니까 네. 이제 트럼프 캠프에서는 그런 식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뭐 격차가 좀 좁혀지긴 했는지 네. 모르지만 그 카멀라 해리스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훨씬 더 유권자들의 경제 부분에서 신뢰를 받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임기 때 여러 가지 실적들 하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초래한 그 민생 경제의 고통을 봐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조금 좀 이렇게 좀 표정은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이 나는 자본주의자라고 강조를 하는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저께 그 이제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경제 클럽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거기가 네. 아시다시피 최대 경합주죠. 트럼프가 계속 지금 공산주의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이런 색깔론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연설하면서 나는 자본주의자다. 그리고 강력한 중산층 형성이 내가 대통령직을 하려는 그런 목표, 그 집권 이후임을 내가 맹세코 약속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내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그 경제 공약 콘셉트가 기회경제죠. 여기 대해서 뭐
그 몇 가지 기둥 얘기도 했습니다. 첫째는 생활비 줄이는 거, 둘째는 혁신, 기업가 정신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미국의 그 새로운 그 미래 산업 선도하겠다는 여러 가지 얘기, 뭐 신생아 출산 시 어떤 뭐 보조금 지급하는 문제, 뭐 주택 첫 구입 시 뭐 그 계약금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노조가 이런 그 기업이 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 거기다가 이제 인센티브 주겠다는 얘기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이 어떤 여러 가지 이 바이오라든가 AI, 양자 컴퓨팅 이런 여러 그 IT 분야에서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는데도 내가 노력하겠다는 점도 강조를 했고요. 네.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습니까? 트럼프가 그동안에 뭐 몇 차례 그 해리스가 지금 중국에 일자리를 다 넘긴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해서 이번에 연설하면서 중국이 철강 등에서 무역 규칙을 침해할 때는 절대로 신속 대응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거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적대국이나 경쟁자에게 팔아넘기지 않을 거다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자꾸 이제 공산주의자 딱지를 붙이는 점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본주의자다. 그래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믿고 일관적이고 투명한 규칙이 안정적 기업 환경을 창출할 걸 믿는다고 이 점을 또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부 경합주 유세에 집중하는 모습이라는데 특히 노스캐롤라이나를 좀 자주 가나 봐요. 그 지난 주말에 노스캐롤라이나 갔었는데요. 그저께 또 갔습니다. 가서 연설을 하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 노스캐롤라이나는 원래 조금 더 보수 성향이 강해서 공화당 지역으로 분류가 되다가 최근에 해리스가 막 치고 올라오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가서 특히 이제 트럼프가 최근에 남부 경합주 유세를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여기를 이렇게 자주 간다? 여기가 뭔가 심상치 않다? 뭐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건가요? 이번 그 노스캐롤라이나 유세에서도 그 자기가 일기 집권할 때 만든 그 경제 관련 업적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단 뒤에도 보면은 뭐 TV에도 나왔지만 일자리 그걸 딱 붙여놓고 그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노스캐롤라이나는 그 가구 산업이 핵심 산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많이 쇠락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내가 중국산 가구 수입의 22% 관세를 집권할 때 부과해서 이런 조치를 해서 그나마 살려놨다. 그런데 그 바이든 행정부가 이걸 막 망쳤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고요. 네. 그리고 같은 얘기를 또 했습니다. 해리스가 모든 일자리를 중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나는 절대로 그걸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리스가 이번에 이제 경제 공약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니까 왜 그러면 이전에 이걸 발표하지 않고 이제 하느냐 뭐 이렇게 또 시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날 이제 해리스가 남북 국경을 방문할 예정인데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3년 반 이상 집권해놓고 한 번도 안 가더니 이제가 그것만 물어보자. 아주 약간 좀 비꼬는 투에 그 언급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바이든 정부의 어떤 경제적인 못한 점이랄까요? 뭐 그걸 이런 계속 점을 물고 늘어지는 계속해서, 모습입니다. 네, 연관 지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 펜실베니아를 방문한 데 대해서 좀 얘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일요일에 펜실베니아에 있는 그 155mm 포탄 공장을 방문을 했거든요. 사실 이게 우크라이나가 지금 아주 절실한 그런 무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들리는 얘기는 그 지역에 이제 그 지역이 이제 민주당 주지사가 있고 해서 민주당 사람들만 대동하고 간 모양입니다. 공화당을 초청했는지는 확실치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쪽에서 발끈합니다. 네. 특히 마이크 존스 미국 하원 의장이 공화당 소속이죠. 젤렌스키한테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귀하의 방문이 민주당을 지원하려는 명백한 당파적 행사였다. 분명한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더 나가서 이런 의도된 정치적 행위 때문에 공화당이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를 더는 신뢰할 수 없다. 즉각 소환해라. 아주 뭐 이렇게 대사 경질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는 아마 오늘쯤 지금 이제 젤렌스키가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이제 현지 시간 목요일 날 이제 오늘입니다. 워싱턴 D.C. 가서 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 만날 예정이고 해서 이제 그때 존슨 의장도 만나려고 했는데 안 만난다 취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미국 하원, 여기 이제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죠. 젤렌스키가 미국에 오는데 미국 사람들 세금이 들어갔는지 조사하겠다. 이렇게 아주 전방위로 압박을 합니다. 네. 아주 불쾌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좀 강하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뭐 즉각대학을 했습니다. 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악시오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존슨 의장이 행위가 그렇게 이례적이다. 내가 하원 의장 할 때는 어떤 대사든지 이렇게 만나려고 하면 다 만나고 환대했다. 그러면서 지금 뭐 민주당 지역구 그 인사들만 데려갔다고 하는데 그것도 억지 주장이라는 그런 또 비판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래도 박빙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우크라이나 이야기하고도 좀 연관이 되나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펜실베니아가 지금 뭐 최대 경합주거든요. 거기를 젤렌스키가 또 가서 그 언론 보도로 보면 민주당 인사들만 대동하고 간 걸로 돼 있으니까 지금 공화당이 발끈하는 거죠. 네. 지금 뭐 그야말로 역대급 초박빙 이어지는 상황이니까 더 발끈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상당히 초당적인 지지를 하다가 선거가 다가오면서 좀 갈라지죠.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당선되면은 이제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인데 트럼프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내가 백악관에 다시 들어가면 즉각 전쟁 끝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는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좀 절실해진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기도 한데 여기서 뭐 포인트가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젤렌스키가 바이든 대통령 만나면 이제 가장 이제 관건이 네. 그 미국이 제공한 그 장거리 미사일 아. 가지고 러시아 그 깊숙이 공격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는 얘기. 유럽 쪽에서도 지금 이걸 승인해서 빨리 전쟁을 마무리 짓자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대해서 지금 오늘 새벽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젤렌스키 만나기 앞서서 뭔가 좀 단글을 좀 내놨습니다. 우리 돈으로 합쳐서 한 10조 4,600억 원 정도의 그 추가 지원,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핵심은 이제 이 장거리 미사일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건데 지금 미국 당국자가 오늘 새벽에 로이터에 전한 걸 보면은 그거는 승인해 줄 계획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그 핵심 빼고 이거 가지고선 추가 패키지 이제 지원한다는 것 같은데 이제 젤렌스키는 사실 그 승인을 얻어가고 싶어 하죠. 백악관 정상회담 후에 어떤 그 발표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 몇 개 해볼 텐데 푸틴 대통령이 유사시에 핵사용 원칙을 담은 핵교리 개정을 공식 선언했다고요. 이게 뭔가요? 그동안에도 푸틴이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본토를 뭐 공격하고 어쩌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가만 안 있겠다. 그 핵무기 사용할 수 있다는 식의 여러 경고를 했는데 그저께 국가안보회 하면서 이거를 핵교리 개정을 공식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제 푸틴이 밝힌 걸로 보도가 됐는데요.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핵을 보유한 이게 이제 미국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 핵 보유국의 지원으로다가 러시아를 공격하면은 공격자로 간주해서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래식 무기를 사용해 뭐 이를테면 뭐 드론이라든가 뭐 미사일 같은 걸 사용해서 공격할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핵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교리에 집어넣겠다는 그런 입장도 밝힌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앞서서 살펴봤던 우크라이나의 움직임하고도 연관이 좀 있는 걸까요? 그렇죠. 네. 지금 젤렌스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으로부터 장거리 미사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계속 요청을 하고 미국도 지금 그걸 가지고 만지작만지작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걸 미리 견제하려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푸틴은 이번 핵교리 개정하는데 그 벨라루스가 맹방이죠. 벨라루스에 대한 공격도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 조항을 넣도록 지시를 한 걸로 그렇게 그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러시아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유엔과 제3세계 식량 안보에 계속 협력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글쎄요 이게 네. 뭐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 지금 이제 러시아 외무차관이 그 유엔 총회 때문에 뉴욕에 가 있는데 러시아 국제뉴스 전문통신 스푸트니크하고 회견한 게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거기 보면은 러시아가 글로벌 식량 안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식량 수급 안정을 위해서 유엔하고 계속 협력하겠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개발도상국 식량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제 식량 비료 수출을 뭐 막대하게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러시아가 절대로 빈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걸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세계 식량 안보 주요 보증자로서 유엔과 계속 대화하고 협력하겠다. 덧붙이기를 하지만 불행히도 지난 2년간 유엔하고의 관련 협약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게 이제 지금 그 흑해 곡물 협정이 지금 깨진 상태에서 아직까지 복구가 안 돼 있죠. 이거를 넌지시 또 언급을 했습니다. 튀르키예 얘기도 좀 살펴볼 필요가 이 대목에서 있을 것 같네요. 한동안 흑해 곡물 협정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이제 저도 모처럼 봤는데요.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난 7월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자 워싱턴 왔을 때 그때 젤렌스키를 비공개로 만났는데 그리고 나서 기자들한테 흑해 곡물 협정 그 보관 작업을 착수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진전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뭐 한동안 티격태격하다가 2022년 7월에 그 우크라이나 식량이 이제 러시아 쪽 항로를 이렇게 가서 하는 흑해 곡물 업종을 복원을 시켰다가 금방 파기가 됐죠.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그런 그 합의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이제 세계 곡물 시장 이런 주도권을 주겠다는 그런 의향도 깔려 있습니다. 러시아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러시아도 급격한 저출산으로 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자녀 없는 삶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행위, 뭐 발언 이런 걸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요? 저는 그 사회주의 국가답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러시아 하원에 그저께 이제 그 타스 통신 보도를 보면은 이른바 자녀 없기 살기 운동 선전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 상하원 의장이 공동 발의를 했다는 건데 이 내용이 보면요. 뭐 인터넷이라든가 뭐 미디어라든가 뭐 영화 뭐 광고 같은 데서 자녀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 홍보하는 걸 절대로 금지한다는 겁니다. 법으로다가요. 그래서 이걸 어기면은 벌금도 매긴다는 겁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많게는 우리 돈으로 한 580만 원 정도까지. 그다음에 기업 경우는 7천만 원이 넘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법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반응도 궁금한데요. 지금 뭐 이게 그 자녀 없는 삶이라는 게 어떤 서구 문화 영향이라는 데 대해서 이제 러시아 내 그 보수 세력들은 뭐 이거 괜찮지 않느냐는 반응도 있는 반면에 아니 애를 낳고 안 낳고는 개인 선택이지 왜 나라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은 걸로 그렇게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낳지 않는 게 무슨 뭐 이런 게 아니라 자녀에 대한 미래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 그러니까 먼저 어떤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게 먼저 아니냐는 그런 불만도 있다고 합니다. 네. 법안에 대한 질문도 뭐 받았을 것 같은데요. 크렘린궁. 예. 네. 대변인이 이 질문이 나오니까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정부로서는 이게 최우선 과제의 하나다. 출산율 제고가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도 지금 뭐 아시다시피 출산율 이건 뭐 세계적인 문제인데요. 올 상반기 같은 경우 이제 25년 만에 최저.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 한 1.5명 정도 합계 출산율이요. 지금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하려면 한 2.1명 정도인데 훨씬 낮습니다. 사실 뭐 여기다가 지금 전쟁이 3년째 접어드니까 사망자가 많죠. 이런 상태인데 사실 그래도 우리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우리 푸틴이 지난 2월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 가정에서 최소 3명의 아이는 있어야 된다고 또 강조를 했는데 아마 그런 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 중국 경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최근에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를 하고 네. 금리를 또 내릴 거다, 추가로 더 내릴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도 이례적으로 이 내수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는 그렇죠.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어제 그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가 이례적으로 네. 열렸죠. 그래가지고 내수 강조, 이제 국경제를 앞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중국 경제 상황을 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대학생보다 대학원생이 더 많다. 이제 취직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마오타이죠. 네. 이게 사실 중국 부유층의 어떤 상징인데 니케이 아시아가 보도한 걸 보면요. 마오타이주 가격이 최근에 크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한때는 뭐 없어서 못 팔아서 막 암거래까지 됐었는데 이게 이제 500ml 병당 이게 페이텐 마오타이가 이제 가장 잘 팔리는 이제 고급 술인데 한 병에 우리 돈으로 한 44만 원 정도. 이게 지난 6월만 해도 한 57만 원이니까 많이 떨어졌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추세고요.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지난 중추절, 그러니까 추석이죠. 판매량도 한 해 전보다 한 30%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오타이를 생산하는 귀주 모태주 주가도 폭락을 했습니다. 네.
뭐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올해는 뭐 주당 한 33만 6천 원이 넘었던 게 이번에 23만 5천 원 정도로 떨어진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네. 중국 경제가 참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완연합니다. 네. 경제현황 분석하면서 뭐 9월에 이런 지도부가 모이는 이 회의가 열리는 게 좀 이례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네. 내수 부양 뭐에 대해서 그 시진핑도 상당히 신경을 쓴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재기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는 옛말, 이제는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나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도구. 세 가지 도구가 준비된 자만이 더 나은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위한 인생 전략. 지금 만나보세요.